안녕하세요. 저는 51살에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지금도 그날의 기억만 떠올리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에게 다가온 현실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이나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네요. 아내와 결혼을 한 지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서로 사랑하고 있었고 그동안의 행복한 결혼 생활 때문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어요. 처음 아내와 만났을 때의 감정과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느끼는 감정은 살면서 달라질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반대로 항상 변함없이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아내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남들은 저희를 보면서 천생연분이라며 결혼한 부부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집안일이며 회사일이며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도 정말 잘했습니다. 이보다 완벽한 여자는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살짝 다툰 적은 몇 번 있었지만 싸운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잘 살아왔는데 아내의 행동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고 모든 걸 부정하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내와 저와의 사이에서 절대적으로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저희 부부는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았으니까요. 여보, 오늘 생각보다 좀 늦었네. 항상 늦을 때 연락하더니만 오늘은 왜 연락하지 않았어? 그렇게 일이 바빴어? 걱정했잖아. 요즘 일이 좀 바빠. 새롭게 시작된 계약건이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이 중요하니까 정신없네. 우리한테 일을 맡긴 대표가 좀 까다로운 편이라 직원들 모두 상당히 날카로워졌어. 일 처리하는데 실수하면 안 돼. 분위기가 너무 심각하거든. 고생하네. 월급도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래? 힘들면 다른 자리 알아보던지. 나는 당신이 일 그만두고 집안일만 했으면 좋겠는데? 애들도 맨날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하잖아. 우리 딸들 불쌍해 죽겠다. 초등학생이면 이제 혼자 있어도 되는 나이야. 나 어렸을 때는 혼자 밖에서 싸돌아다니고 놀다가 집에 늦게 들어왔었어. 당신도 그렇지 않아? 요즘 애들은 너무 감싸고 도는 게 많아서 버릇이 없는 애들도 엄청 많더라. 걱정하지 마. 저렇게 커야 빨리 어른스러워지지. 감싸고 돌면 만년 어린이로 살게 될 거야. 나는 그런 꼴 못 보는 거 알지? 아내는 아이들이 강하게 자라길 바라고 있었어요. 저도 개방적인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밖에 너무 방치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끝이 나서 항상 집에는 같이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저녁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이 자는 모습만 거의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잠 안 자고 엄마 기다린다며 버티고 있다가 혼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아이들은 저녁 10시에 무조건 자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잠을 많이 자야 몸이 건강하다는 걸 항상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아침에 엄마가 출근하는 모습만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주말에는 함께 있어주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야근이 너무 많아 아이들 데리고 외식이나 할까 해서 아내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내의 회사는 보통 야근하면 9시에는 끝이 나거든요. 애들은 뒤에서 장난치며 엄마 언제 오냐고 9시가 넘었는데도 안 나와서 배고프다며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저도 덩달아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한 뒤 아내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무슨 일 때문에 방문하셨죠? 지금 건물 전부 닫을 시간인데요. 용건 없으시면 나가주세요.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아, 그게요. 제 아내가 여기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오늘 야근이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서 무슨 일 있나 싶어서요. 전화도 받지 않고요.
혹시 저기 사무실도 야간 근무하는 사람이 전혀 없나요? 야간 근무요? 저희 건물에 야간 근무는 없는데요. 야간 안 한 지가 벌써 2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뭘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지금 문 닫아야 하니까 빨리 나가주세요. 제가 야간 근무 타임이라 지금 저녁을 먹어야 하거든요. 경비에게 들은 말은 충격이었어요. 아내가 야근이 있다며 매일 저녁 9시 이후에 들어왔었는데 경비 아저씨는 2년 동안 야간 근무는 하지 않았다는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거짓말할 이유는 없는데 왜 그랬을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결국 다시 차에 돌아와 몇 번이고 전화를 해봤지만 아내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뒤에서 더 이상 참기 힘들었는지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결국 아내와 외식을 하지 못한 채 아이들만 데리고 고깃집에 들어가 외식했어요. 배가 엄청 고팠는지 허겁지겁 먹었고 그렇게 저녁 식사가 끝이 나는 동안 한 번도 문자나 연락이 없었어요. 슬슬 저도 걱정 반 짜증 반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고 아이들이 저녁을 다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힘들었는지 둘 다 잠이 들어버린 모습을 보며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아내가 들어왔나 보려고 창문을 바라봤지만 불이 꺼져 있었어요. 결국 아내와의 연락은 끝내 되지 않았고 저는 앞뒤로 아이들을 끌어안은 채 힘겹게 자리에 눕혔어요. 그리곤 한 명씩 깨워서 씻기고 다시 재웠습니다. 완전 녹초가 된 상태에서 몸도 힘들고 지친 마음 달래려고 맥주 한잔하며 쉬고 있는데 그제서야 아내에게 연락이 닿았어요. 급하게 전화를 받으면서 긴 시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졌고 제가 화를 내자 아내는 당황했는지 왜 화를 내냐며 저를 이상한 사람처럼 대하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솔직히 아내의 뻔뻔한 모습에 당황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알고는 있는 거야? 내가 몇 번이나 전화했는지 알아? 한마디 말이라도 하던가 아니면 문자 한 통이라도 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겠어? 지금 어디쯤 온 거야? 거의 다 왔어? 아니, 오늘 나 못 들어가. 친구 집에 있어. 술을 좀 먹어서 피곤하기도 하고 이제 출근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집에 들어가면 언제 또 출근해. 여기서 자고 바로 가는 게 좋지. 아이들은 잘 있지? 뭐라고? 자고 온다고? 내가 당신 데리러 갈까? 그게 좋겠네. 아이들도 자고 있으니까 후딱 데리러 갈게. 뭘 데리러 와? 출근하기까지 3시간 남았는데 나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이따가 점심시간에 다시 통화하든지 해. 아내에게 아까 회사에 갔었다는 말을 꺼내려 했는데 너무 피곤하다며 나중에 통화하자고 끊었습니다. 일방적인 결정에 서운해지기 시작했고 집에 들어오게 되면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 것 같았어요. 결국 잠 한숨 못 자고 아이들 깨워 학교 보냈습니다. 아이들 헝클어진 머리하며 간단하게 요기할 거 어느 정도 먹이고 정문에 들어가는 것까지 본 뒤에 저도 출근했어요. 이때 당시에 학교를 매일 등교하는 기간이었어요. 저도 회사로 출발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아내의 행동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2년 동안 야근이 없었고 전날에 엄청 늦게 전화해놓고 친구 집에서 자고 다음날 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회사에 출근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오랜 기간 같이 근무한 동료가 저를 보며 하루 종일 이상하다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고 제일 친한 친구에게 문제가 생겨서 고민이라며 핑계를 댄 뒤에 제가 겪은 전날의 일들을 회사 동료에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동료가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겪은 거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내가 아무래도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다는 충격적인 조언을 해주었고 믿을 수 없는 저는 부정을 하게 되었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핑계를 찾아보려 했지만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동료의 말에 인정을 하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길고 긴 하루가 끝이 나고 아이들 데리고 퇴근한 저는 집에 들어와 밥 먹이고 씻기고 그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아내는 때마침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저와 딸아이들을 보며 밝게 웃어줬습니다. 언제나 다름없는 모습은 전혀 바람 피울 것 같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꽉 껴안아주며 많은 사랑을 주는 모습과 저보고 고생 많았다는 온화한 말투는 금세 의심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와 아내는 늦은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차마 제가 궁금했었던 고민거리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오만 가지 생각에 너무나 큰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만약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지금처럼 행복한 가정생활은 깨질 게 뻔하고 눈물을 흘리며 저와 아내가 이혼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정말 바람이라도 언젠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거나 지금처럼 변함없이 저와 아이들에게 사랑을 준다면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말 한마디 못하고 그날이 지나가 버렸어요. 저도 참 멍청한 것 같지만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 그 길을 걷고 싶지 않았어요. 제 마음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저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고 마음의 병이 생겨버리면서 몸살까지 오게 되었어요. 저 혼자 참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느낄 수 있었죠. 그런데 제가 쓸데없는 상상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내의 입에서 아니라는 말을 듣고 싶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자는 시간에 맞춰 둘이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너무 힘이 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 나 지금 엄청 진지하고 농담으로 하는 얘기 아니니까 당신도 내가 하는 말 진지하게 들어줬으면 좋겠어. 얼마 전에 당신이 야근한다고 했던 날 그때 아이들 데리고 당신 퇴근 시간 맞춰서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오래간만에 같이 외식이나 할까 해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나오지 않더라고. 그래서 일하는 곳에 들어가니까 2년 전부터 야근을 하지 않았다며 경비 아저씨가 말을 하더라고. 그 말 듣고 당신에게 전화했었는데 받지도 않았고 그동안 야근 때문에 바쁘다고 했는데 전부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한 것도 좀 그랬어. 술을 먹었어도 당신 한 번도 누구 집에서 자고 간다는 말도 없었잖아. 더군다나 나랑 연락도 되지 않았는데 설명을 해주긴커녕 되려 피곤하다는 듯이 짜증을 냈었고 당신도 분명 말 못할 일들이 있었겠지만 집에서 엄마만 기다리는 아이들이랑 그리고 나 또한 당신만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결국 끊어버리고 나서 잠 한숨도 못 자고 서운한 감정만 남은 채 그날 하루 정말 힘들었어. 그랬어?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 몰랐지. 그리고 경비 아저씨가 그렇게 말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회사에서 무조건 야근을 해야 한다는 건 없잖아. 그게 어디가 되었든 회사 일의 연장선이면 그건 야근인 거야. 내가 저번에 그랬지? 새로 계약된 일들 때문에 바쁘다고. 그래서 그쪽 사무실에서 물건 받은 거 가지고 상품 설명하며 의논하고 그래서 그쪽 사무실에서 물건 받은 거 가지고 상품 설명하며 의논하고 더 좋은 제품 뽑기 위해 직원들이랑 힘들게 일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건물에서 일하는 경비는 전혀 모르고 있지. 그리고 그쪽 회사 근처가 내 친구가 살고 있어. 어차피 다음날 또 일해야 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잠도 못 잘 거 차라리 가까운 친구 집에서 잠시라도 눈 좀 붙였다가 바로 회사로 가는 게 좋잖아. 나도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조절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매일 야근하는 것도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굳이 당신한테 2년 전부터 야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할 필요도 없었고 지금 그런 일 때문에 혼자 소갈이 하고 있었어? 그렇게 의심되면 내가 일하는 곳까지 전부 확인해봐.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그래야 당신 마음이 풀릴 것 같아? 나를 아직도 모르는 거야? 당신한테 오히려 내가 더 서운하네.
그동안 나를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게 정말 놀랍고 상처받아서 말도 안 나온다. 아내의 당당한 눈빛과 말투는 모든 게 진실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결국 되려 제가 나쁜 놈이 된 것처럼 상황이 바뀌면서 난처하게 되었고 상처받은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려 며칠을 진땀 빼며 쫓아다니고 나서야 겨우 원래 저희 가정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한숨 돌리며 아내를 절대 의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한동안 별일 없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한숨을 푹푹 쉬며 저를 째려보고 있었어요. 무서울 정도로 째려보길래 제가 뭘 또 잘못한 게 있는 줄 알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충격적이게도 아내가 임신을 했다며 저에게 테스트기를 보여줬고 선명한 두 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절망이 찾아왔어요. 서로의 오해가 전부 풀리고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딱 한 번이었는데 그 한 번이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난감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니 어쩔 거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지? 당신 시술 받지 않았어? 루프인가? 그거 하면 임신 예방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 나도 그렇게 알고 있긴 하지만 그게 100%는 아니잖아. 희박하지만 확률이 있다고 하긴 했었다고.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 셋째 가져야지. 그래도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인데 이번만큼은 딸이 아닌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야? 임신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뭔가 불안하다 했어. 내가 애만 낳는 기계도 아니고. 아내는 임신했다는 자체를 엄청 짜증을 내고 있었어요. 자기한테는 자유가 없다며 슬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없었고 그저 고개를 떨구며 출산하면 전적으로 제가 돌봐준다고 아내의 걱정거리를 최대한 줄여주려고 노력했어요. 아내는 더 이상 말하기 싫다며 방문을 쾅 닫으며 들어갔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한동안 눈치 보며 조용히 지냈어요. 그렇게 아내는 회사를 계속해서 다녔고 어느 정도 배가 불러오기 시작할 때부터 회사를 잠시 쉬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집안에서는 아들일 것 같다며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늦은 나이에 아이가 들어섰기 때문에 모두가 걱정을 하며 아내의 몸 상태를 거의 매일 전화로 물어보셨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봤을 때 아이는 건강해 보였어요. 원장님도 아이는 문제없이 잘 자라고 있다며 걱정을 덜어주었고 저희 어머니는 아내에게 몸에 좋은 음식을 자주 들려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내는 특이하게도 입덧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셋째도 변함없이 입덧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첫째와 둘째보다 더욱더 많이 먹는 게 걱정거리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아내는 만삭이 되었고 출산날이 임박해 오게 되었어요. 새벽이 되고 갑자기 진통이 오게 된 아내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고 고통스러워하는 얼굴로 태어날 아이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아내가 진통을 느끼고 있을 때 갑자기 머릿속으로 스친 게 있었고 걱정되는 마음에 아내의 손을 잡으며 물어봤어요. 여보, 아이 태어날 것 같은데 혹시 그거 뺐어? 루프 빼야 하는데 당신 나한테 말하지 않았잖아. 안 뺀 거 아니야? 무슨 말이세요? 루프라뇨? 환자분은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아내가 예전에 임신하지 않으려고 시술 받았다고 했었는데요. 저랑 상의 끝에 결정한 거고요. 그런데 한 적이 없다뇨? 했으면 제가 진작 알았겠죠. 시술 받은 흔적조차 없으세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지금 환자분 출산에나 신경 쓰게끔 집중해 주세요. 아이가 워낙 커서 잘못하면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환자분, 힘이 빠졌어요. 힘 주세요. 순간 저는 뭔가 머리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내는
그동안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했다고 저에게 화를 낼 때도 아내는 시술을 받았지만 희박한 확률로 임신을 한 것 같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것조차 거짓말로 들통나게 되니 순간적으로 아내는 당황했는지 출산하려고 힘을 주다가 힘을 빼게 되었고 그때부터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시술 받았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게 전부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니 아내의 출산을 제대로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 또한 출산에 문제가 생겼고 결국 수술을 진행해야만 했어요. 저와 양가 집안 모두 아이의 울음소리만 기다리고 있는데 저만 알고 있는 상황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내에게 말 못했을 사연이 있을 것 같아 차후에 물어보기로 했어요. 아내도 어쩌면 시술 받는 걸 두려워했을지도 몰랐을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저 또한 정관 수술을 두려워했었고 결국 수술을 받지 못했는데 아내도 저와 같은 입장일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이의 힘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고 저와 양가 집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출산이 끝이 나고 아내가 먼저 병실로 옮겨졌고 깨어나지 못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병실 안으로 아이가 들어왔는데 충격적이게도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양가 집안 모두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저희 어머니는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흔들리는 다리를 겨우 붙잡고 다시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다시 봤는데 아직 아기라서 그런지 확실하게 장담할 수는 없었지만 아이가 외국인처럼 생겼었고 머리색은 밝은 갈색을 띠고 있었어요. 거의 금발에 가까웠어요. 원장님께 아이가 바뀐 건 아니냐고 물어봤지만 그 시간대 출산은 저희뿐이었기 때문에 전혀 바뀔 일은 없었습니다. 원장님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아이의 상태를 다시 확인해보자며 지켜보기로 했었고 때마침 아내가 정신이 들었는지 힘겨운 얼굴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와 양가 집안 모두 아내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고 당황해하는 얼굴 표정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저희가 난감한 표정을 보이자 아내 또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아기를 보여달라며 재촉했고 제가 아이를 들어 아내의 품에 안겨주자 아내는 아이를 보며 경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아무 말 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저를 보며 아기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고 정말 아기에게 문제가 있는 건지 확실하지 않다는 원장님의 말에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불안에 떨고 있는 아내를 진정시켜 주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점점 커졌고 아내의 얼굴 또한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지금 조리원에서 몸조리를 받을 양심이 있는 거니? 이건 아기한테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없겠구나. 솔직하게 말해라. 도대체 누구니? 어디서 뭘 어떤 식으로 행동했기에 이런 아이가 태어난 거야? 바른 대로 말하지 않을래? 내가 지금 여기에서 머리채 잡고 흔들어야 얘기할 거니?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긴가민가 했다만 지금 봐봐라. 딱 봐도 외국인 아이잖니? 어떻게 굴러다녔길래 외국인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아들 아이라고 그동안 생색내며 온갖 좋은 음식 다 받아 먹은 거니? 지금 당장 이혼해라. 아들, 뭐하고 서 있어? 이혼 서류 얼른 가서 가져오지 않고 오늘 당장 이혼 도장 찍어야겠다. 법적으로 아주 처참하게 응징해줘야겠어. 내가 그동안 저런 것을 며느리라고 사랑해준 내가 한심하다. 뭐라고요?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만약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면 어쩌려고요? 모든 게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정 그렇다면 유전자 검사해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얘 미호가 네가 확실하게 얘기해라. 이 아이가 우리 박서방 아이가 맞는 거잖아. 그렇지? 빨리 대답하래도. 너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는 거잖니. 왜 말을 못하는 거야? 미옥이 너 정신 안 차릴래?
장모님이 아무리 대답을 해도 아내는 완전 정신이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고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건 인정한다는 소리였고 장모님은 결국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내의 두 얼굴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떠한 변명이라도 좋으니 무슨 말이라도 하라고 소리쳤지만 아내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결국 태어난 아이에겐 미안하지만 뭐든지 확실한 게 좋은 거라 생각했고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처가댁으로 들어가 지내기로 결정했고 당분간은 얼굴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통보했어요.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저와 아이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 서류가 도착을 했고 안에 있는 내용을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꺼내서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믿고 있었던 아내가 배신을 하게 되었고 태어난 아이와 저는 유전자가 불일치하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결과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때마침 어머니께서 집에 들어오셨고 제가 오열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서류를 확인하더니 예상은 했었지만 결과가 나온 용지에 어머니 또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변함없는 사랑을 주고 아내와 서로의 신뢰는 확신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아내에게 느끼고 있었던 감정은 전혀 빗나갔어요. 어머니는 유전자 검사 서류를 들고 제가 정신이 정말 나간 모습을 보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는지 밖으로 뛰쳐나가셨습니다. 결국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되었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 이혼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는 제가 아닌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었고 그 남자는 자기도 알 수 없다며 술이 너무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게 저는 더 화가 났어요. 어떤 남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남자를 만났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 게 언제부터였냐고 물어보자 얼마 되지 않았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저를 붙잡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태어난 아이의 아빠도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짐을 저에게 맡기려고 하는 아내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동안 믿고 함께한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제발 용서해줘 여보. 술이 너무 취해 있어서 나도 몰랐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 제발 우리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 나는 진심으로 당신 아이인 줄 알았다고. 그리고 그때 루프 시술을 하지 않았던 건 나도 두려워서 그랬던 거야. 그런데 당신한테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 시술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 나만 조심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었다고. 지금 당신이 하는 얘기는 내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아. 네가 지금 하는 말 전부를 믿으라고?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인 거야? 그럼 그때 연락받지 않았던 것도 전부 나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네. 야근이라고 거짓말치고 눈웃음 치며 다른 남자랑 놀아난 거잖아. 나는 집에서 힘들게 아이 돌보고 당신 올 때까지 멍청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내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고 오열을 하며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앞으로 아내의 얼굴을 보며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건 계약권 때문에 야근을 했다던 그 회사는 아예 애초부터 없었던 회사였고 아내가 지어낸 전부 허위 사실이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잤다는 말 또한 거짓이었어요. 저와 전화를 끊었을 당시에도 아내는 다른 남자가 옆에 있었던 거였어요. 힘들게 가정을 돌보려고 애쓰던 저와는 다르게 아내는 밖에서 다른 남자들과 재미있게 놀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서슴없이 뱉는다는 게 너무 소름이 돋았고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도저히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얘기가 나오면서 머릿속으로 스치는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생겼고 설마 아니겠지 하며 이런 의심을 하는 게 죄를 짓는 것 같았지만
아내의 행동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첫째와 둘째의 유전자가 저와 맞는 건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었어요.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만약 아이들이 내 친자식이 아니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소갈이 하다가는 제가 병이 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유전자 검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몰래 조용히 처리했고 양가 집안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유전자 검사 서류가 도착을 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서류 봉투를 찢은 다음 안에 있던 내용을 살펴보는 순간 저는 2장의 유전자 검사 내역서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첫째와 둘째 전부 다 제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토록 사랑하며 아껴주었던 아이들이 전부 다 저와 유전자가 전혀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습니다. 남의 아이들을 그동안 제 아이인 것 마냥 모든 걸 다 내주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본 사실을 말하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자기도 당신 아이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저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어도 첫째와 둘째가 아닌 게 확인이 되곤 너무나 힘들었다며 그동안 죄 지은 것 마냥 조심히 살았다고 저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아내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보다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아이들은 시간 맞춰 집에 들어와 배고프다고 밥 차려달라며 보채기 시작했어요. 양육권은 무조건 제가 가져가겠다고 얘기까지 해서 그런지 아내의 굳은 의지가 확실하게 보였었죠. 그런데 이 소문은 너무 순식간에 퍼지더라고요. 양가 집안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는 위치에 서 있었고 법적인 절차를 한 번 더 진행해야만 했어요. 아이들도 지금의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절대 떠나지 말라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그동안 자기 자식이 아닌데도 키웠다며 제 인생에 대한 보상을 해놓으라고 금전적으로 많은 금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내에게 첫째와 둘째가 같은 아빠인지 아니면 둘 다 아빠가 다른지 물어봤는데 둘 다 모른다며 술에 너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쓸데없는 말만 늘어놓았어요. 결국 그동안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올 때나 출장을 떠났을 때 아내는 전부 다 거짓으로 꾸몄던 거였고 핑계를 대고 20년이란 세월 동안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을 철저하게 숨기며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었네요. 그렇게 이혼 서류를 청구하고 위자료와 그동안 제가 몰라서 손해본 금액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 전부를 아내에게 적용시켰고 친자 포기각서에 동의한다고 작성하려는데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울고 웃으면서 함께 지냈던 추억들이 떠올라 차마 친자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완강하게 거부하라며 현실을 보라고 얘기하면서 절대 받아주면 안 된다고 화를 내고 있었지만 결국 친자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을 수 없었어요. 모든 화근의 근원은 아내로 시작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첫째와 둘째를 데려온다고 한들 저희 부모님께 사랑을 받지 못할 테고 차라리 처가댁에서 보살핌 받는 게 오히려 미운 털 안 박히고 잘 살아갈 것 같아 고민 끝에 결국 친권 포기각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아내와 법적인 부부가 아님을 결정짓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고 몇 달 만에 장모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장례식장이라는 말을 들었고 충격적이게도 아내는 저와 이혼을 하고 끊지 못했던 술을 정말 많이 입에 대면서 혼자서 길거리를 걷다가 도랑에 빠지게 되었고 깊지도 않은 도랑에 얼굴이 묻히면서 코와 숨이 막혀 결국 세상을 떠나고만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을 가지 말라고 어머니가 난리 치셨지만 제가 정말 진심으로 키웠던 아이들이 마음에 걸려 장례식 참석했어요. 아이들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보고 싶었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우선이라고 첫째와 둘째를 현재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불만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놓칠 수 없었어요. 마지막 셋째까지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어 그때 상황에 아내가 만났을 시간대를 찾아 남자를 찾고 있습니다. 잡히게 될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 아이한테는 정이 가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친부가 잡혀 데려가길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장모님이 아이를 돌봐주고 있네요. 이런 일들 때문에 저는 현재 하루에도 수십 번 괴로워하고 있고 정신적인 충격에 병원에서 검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기는 술 먹고 세상 떠나면 그만이지만 남아있는 저와 아이들은 어쩌라는 건지 정말 한심하고 무책임한 것 같네요. 자신이 초래한 결과에 대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찝찝한 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은 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의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지 인생 경험이 많으신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저와 아이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의견 남겨주시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